지난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에는 일반인 여행객과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포함해 4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온 국민이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지만 사고 직후 구조된 174명 외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즐겁게 떠났던 여행길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이들을 지켜보며 국민 모두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큰 충격과 고통에 떨고 있는 사고 당사자와 유가족. 이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데요. 세월호 사고처럼 살면서 겪는 충격과 공포의 경험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외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충격과 공포의 경험으로 두려워하는 뇌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충격과 공포의 경험, 뇌는 두려워한다. 얼마 전 있었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이 사고 당사자들은 물론 온 대한민국이 충격과 공포 또 시리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이런 참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또 그래도 하는 그 엄청난 참 그 기대가 그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에 원망, 분노, 그리고 이제는 뭐 너남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진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 나라 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이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좀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서 전문가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전문 분야죠. 이병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유난히 더 정신 없으시겠어요? 예, 사실은 원체 이렇게 큰 사고인데다가 사실 구조 소식도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또 실종자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공포 반응이나 어떤 충격에 의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그때는 뭐 사고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기도 전이지만 근데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또 우리가 원칙을 안 지켰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뭐 100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도 안 지켜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이제 원시적이고 미개적인, 이거야말로 미개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야 되느냐. 아주 정말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예, 실종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프지만요. 저는 또 이 사고 현장을 계속 보면서 걱정됐던 것이 생존자들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평생 살면서 겪기 힘든 정말 큰 충격과 공포였을 텐데요. 이런 공포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의 뇌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당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과 용어로는 사이킥 너밍 그럽니다.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가 아주 백지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충격이 들어오면은 더구나 우리 이 어린 학생들로서는 처음으로 당하는 충격이거든요. 뭐 어른도 예외가 아니죠, 하기야. 그런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우리 뇌 속에는 완전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해마의 나쁜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가 오면은 정말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식을 하지만 나쁜 스트레스가 오면은 해마의 아주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뿐더러 해마의 신경세포가 아주 사멸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끔찍한 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충격은 뭐 엄청나죠, 교수? 맞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정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해마가 실제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작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큰 충격을 받은 환자들, 외상후 장애에서 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에는 편도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처럼 생긴 부위인데 뇌의 중심에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몸의 경보 장치를 하고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오게 되면 그 편도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에다가 공포라는 감정을 갖다가 덧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미리 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 위험을 미리 피해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어 기능인데,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어떤 끔찍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편도가 지나치게 강하게 활성화돼서 그 감정이, 공포 감정이 너무나 강하게 덧입혀지는 바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조금만 그런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하게 놀라고 불안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뉴스에 보니까 이 생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이어진다면요, 다른 작은 사고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 고통을 얼마나 이어져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성으로 우리가 그걸 누를 수는 있지만 이성이 약해지는 잠잘 무렵이든지 잠들기 전후로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사고의 생존자분 중에 한 분도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침대에서 멀쩡하게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물에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깨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낮에는 사실 이성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하지만 그렇게 잠들 무렵이라든지 이성이 조금만 약해지게 되면 불뚝불뚝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의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심한 분들은 사실 다 좋아져가지고 직장 복귀하고 생활을 하다가도 그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환자분을 예로 들면은 그 감전 사고를 겪은 다음에 다 좋아져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 하고서는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날 번개가 많이 치니까 또 다시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다음 날 많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서 오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은 만약 또다시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자꾸 또 이렇게 재발해서 나빠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월남전 이후에 정신과에서 특히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이 된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이 월남전에서 귀환한 병사들을 많이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교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밤중에 일어나서 막 달아난다든가 뭐 완전히 아주 공포에 질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것은 이 사람들은 내만 살아남았다. 네네. 이 생존자의 죄책감. 아마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지만 아마 그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잘 보살피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비록 지금 말은 않지만 내 혼자 살아남았다 한 데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정말 아마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들은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갖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실은 사고가 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잘 구조된 사람들이 무슨 어떤 그런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그렇게 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견. 근데 구조 환경에서 벌어지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의 일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개 이제 보면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를 충격이 오래 가시는 분들을 나중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구조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억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더 아프게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겁하고서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말을 못하는데, 그 말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증상을 고착화시키는데 더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뭔가 괴로운 일들, 이런 것들은 마음 저 깊숙이 덮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더 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학생들은
이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엄청난 충격이고, 이제 이 교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말은 못하고, 이거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뇌에도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 해마가 아주 죽어버리는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도 빠지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말 보살피고 우리가 잘 지켜보고, 또 이 아이가 언젠가는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정말 이제 깊은 그 심층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런 아이들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뇌가 반응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새하얘져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도 인간의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뭐 엉뚱한 일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기 생명이 오락가락할 때는 때로는 정말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불난 집에서는 정말 쌀도 한 가마 벌쩍 들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어림없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유전인자 속에 생명의 위험이 올 때는 그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초인적인 힘이 비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무 때나 잘 발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는 이 비장의 힘이 이 RNA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물질이 그 비장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이번에도 뭐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들어 있었죠. 네. 예. 안 그래도 그 쌍둥이 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굉음이 나서 가만히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려졌다고 느끼니까 이 형제가, 한 학생은 뭐 앞이 잘 안 보였다고 그러고요. 놀래서 또 한 학생은 좀 이제 팔이 잘 안 움직였다고 하는데 둘이 손을 붙잡고 헤엄져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바로 인간의 생존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생명의 위험이 처했을 때 아주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우리 아이들은 뭐 완전히 문이 다 잠기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런 힘도 발휘도 해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안타깝게 갔다는 게 난 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교수님, 근데요, 이렇게 다친 몸을 회복하는 것도 회복하는 거지만 지금부터 더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할 수 없이 더 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분위기들은 굉장히 어떤 해보자, 이겨내보자 이러는 국민들의 어떤 응원들이 모이고 구심점이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모이는 것들이 일반적인 재난입니다. 그게 9.11도 그렇고 동일본 대지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많은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나 미담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건은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은 구조가 처음부터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구조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구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실종자 가족들도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충전 없이 그냥 계속 지치는 상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심리적인 충격은 그런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 이제 번져가지고서는 집단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이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집단 불안 우울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참 현장에 뛰어간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그 참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거야말로 무기력증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일단 사람이 아주 미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그 무기력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무척 괴로운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말씀하신 집단 우울증입니다. 이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 국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삼류처럼 행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 걱정과 불안 증세가 온 국민에게 만연한 것 같아요. 이 집단 우울증 어쨌든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빠져나오기 위한 수칙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번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왔었던 이런 이 세월호 사건은 이와 정반대 사건이 저희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2002년 월드컵 때 그때도 이 모든 어떤 정반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다, 뭔가 해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어떤 거냐면 제 외래에 오는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치료와 관계없이 그냥 좋아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걸 궁금해서 물어보면 방송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전 국민들이 퍼져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똑같은 방송을 보고선 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더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 집단 우울증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간혹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만 스트레스에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에게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잃은 이 유가족인 부모들의 심정도 저는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러는 걸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 못하기를 바라고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3년, 5년이 지나도 그 아이들 방 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돌아올까봐 이사도 못하고 철마다 빨래해가지고 다시 이불이고 옷이고 다시 개놓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들어가서 1시간씩 울고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자식이 이런 부모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기는 정말 힘든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 사실 주변에서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앞서서 어떻게든지 위로를 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초기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고 정말 힘든 상태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다 지나간 일입니다. 뭐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런 말들이 그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빨리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미라고 느껴져가지고 힘들다 그러고요. 사실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그냥 누군가 옆에 가가지고선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있었던 추억이라든지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었었고 왜 나한테 그렇게 특별했었고 그리고 걔한테 거는 기대가 어떤 거였었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녀가 사라진 지금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조금 있으면 다 흩어져 버릴 그런 기억들에서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싶고 그걸 또 남겨놓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주고 얘기해주는 것들이 잘 모르면 자꾸 이렇게 아이 생각을 떠올리게 해서 괴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아이를 더 기억하고 싶어 하고 누구 한 명이라도 더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섣부른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곁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제일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들은 더 심할 테고요. 이런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꿈에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서 있어도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낮에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 그 장면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그 재경험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이제 밤에 꿈을 꾸면서 이렇게 쫓기는 꿈이라든지 다치는 꿈이라든지 이런 꿈들을 많이 꾸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고와 연관된 어떤 불안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대개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 이렇게 화재가 나서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수도가로 달려가서 불을 꺼야 된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눈을 떴을 때 온통 세상이 빨개가지고서는 불났다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별거 아닌 작은 자극에도 그런 것들이 유발하게 하는데요. 그
타는 냄새, 음식 타는 냄새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는 뭐 공포를 느끼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예민성과 민감성, 그리고 반복된 어떤 기억이라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 좋아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신 분들도 그 공포에 대한 기억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제 슬슬 더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 정식 명칭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더라고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깜짝깜짝 놀라는 과각성이나 반복해서 악몽이나 그런 사고 생각을 떠올리는 재경험, 그리고 사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는 회피 증상,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이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라 그러는데, 이 증상이 대개 한 달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있을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붙이고요.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 이 박사 말씀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굳이 똑같은 증상이 있는 병을 두 개로 구분한 이유는 한 달 안에 좋아지는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좋고, 그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하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장애로 진단된 사람들을 놓치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10년이 정도 지나도 40% 정도에서는 계속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성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뭐 전쟁이나 사건, 사고의 경험들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 장애를 겪게 됐고 또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요, 계속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고요. 너무 슬프고 실감이 안 나요. 저희 언니도 많이 고2인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존자와 유가족, 그리고 뉴스로 사고를 지켜봤던 국민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 사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증상인 우울증이 유가족과 이웃, 친구, 안산 시민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 국민 집단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지, 친구, 또 구조 인력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9.11 테러 때도 사고 한 달 후 조사에서 뉴욕 맨하튼에 거주하는 성인의 9.7%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7.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생존자 중 절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와 생존자 가족, 주변 사람까지 합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 환자는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지켜봤던 대구 시민과 국민 전체가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었죠. 정신적 외상은 그러한 사고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사고 장면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TV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시청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서는 유족들과 비슷한 그런 감정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악재와 같은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은 많은데요. 일생 중 남자는 60%, 여자는 50% 정도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상을 경험한 여자의 10%, 남자의 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자는 성폭력이나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남자는 사고나 신체 폭력 혹은 전투의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에 취약한 청소년은 학교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누구나 외상의 위험이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각보다 흔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적 외상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고의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슬픔이나 우울감, 분노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빨리 원래 자신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이야기만 들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증상들이 심각하고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좀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증상을 평생 가지고 살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단원고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아이들은 못 살았는데 나 혼자 살아나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치료를 받던 중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2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가요? 연구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분들의 20%에서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 단원고 교감선생님 들었지만 다른 한 분도 또 자살 시도를 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좀 비통한 일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원고 교감선생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만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깊은 죄책감에서 괴로워하는 이 생존자들에게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이 이 실종자 가족이나 실종자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지 않고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어떤 생명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해서 죽고 싶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위의 어떤 신변을 정리한다든지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든지, 또는 사는 게 허무하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말을 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곧 그런 사고가 임박한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그 놓치게 되면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어떤 큰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드문 경우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꼭 마음에 두고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환자들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전 치료법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막막한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은 초기에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오게 되면 일단 안심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한 달 안에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증상의 심각성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후유증이나 이래 돼서 반복해서 얘기해주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들을 경험하고 대부분 다 잘 극복해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내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안심시키고, 될 수 있으면 사고에 대한 생각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사고에 대한 생각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찰해보고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이 불안 증세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빨리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초기에 너무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 때는 그 생각을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정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그냥 자꾸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눌러버리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꺼내가지고서는 감정적으로 좀 소화시키려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어떤 사건이라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 경험,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20%가 넘은 경우에서 PTSD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이 죽은 그런 끔찍한 일들,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이렇게 성폭행 경험들은 또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가족들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쉬쉬 덮어버리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 병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으로 진행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전문가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꺼내서 그런 것들을 소화시키고 다룰 수 있게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 도와주는 게 그게 이제 치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을 환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먹먹해져서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법들을 좀 담아봤으니까요. 한번 보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과거에는 전쟁터에서 겪은 충격과 공포로 인해 군인들에게 많이 발생했던 질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강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을 겪고 나면 반복적인 회상과 꿈으로 재경험을 하게 돼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게 되고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집중력이 감소되거나 놀람,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후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구조를 받아 살아온 생존자들은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겪은 사고와 어떤 과정을 거쳐 생환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겠지만 자신이 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떠올려 죄책감을 지워야 합니다. 사고를 잘 극복한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사람을 피하고 싶더라도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게 되면은 치료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경우는 수년 또 매우 심한 경우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를 초기에 잘하면은 비교적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해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정신 치료는 주로 인지 치료, 행동 치료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인지 행동 치료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회피하고 싶고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심리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지 치료가 있고요. 환자가 자기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해 문제 행동을 바꿔 나가도록 돕는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 치료를 하면서 서로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대체 현실 기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체 현실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왜곡시켜 외부에서 만들어진 의도된 기억이나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을 실제 체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2020년에는 단순 체험형 대체 현실이 가능해지고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대체 현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박사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큰 사고고 또 너무나 비관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저력인 것 같고요.
실종자 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관계된 어떤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운 내시고 저희들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빨리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참 이럴 경우에는 일심단결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그 참 성금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참 많은 전 국민이 따뜻한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으로만 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지나서 내 주변에 또 내 가까운 곳에 이런 외상을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을 우리가 항상 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생존자분들 또 실종자 유가족분들 항상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항상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특효 처방전이 있을까요, 박사님? 그래, 워낙 끔찍한 충격이어서 좋은 처방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좀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라, 소장을 해라.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복한 기억을 소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나 그 우울의 늪에서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잃어버린 아이의 사진을 그 행복했을 때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고 뭐 한 번씩 실컷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정말 참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좋은 그림을 본다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행복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 해마에 차곡차곡 그 나쁜 회로를 억지로 지우려고 그런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좋은 기억으로 채워지면은 그 회로가 차츰차츰 밝고 긍정적이고 아주 행복한 회로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아팠던 그 기억 회로가 차츰차츰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일생일 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한마디로 치료법을 내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을 소장하라는 이 박사님의 말씀은요, 꼭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봤던 정글북의 모글리 생각나시나요? 모글리는 부모님과 함께 정글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정글에서 키워지게 되죠. 늑대에게 키워진 이 모글리. 동물들은 모글리를 인간 세계에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결국 모글리는 인간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정글로 돌아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합니다. 야생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야생아란 유아기 때 인간 사회로부터 고립돼 필요한 양육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살아남은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이야기는 1800년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소년이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괴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인데요. 바로 공식 문서화된 최초의 야생아 빅토르입니다. 1788년생으로 추정되며 1800년에 발견된 빅토르는 그간 야생에서 홀로 살아온 야생아입니다.
빅토르를 처음 본 학자들 대부분은 아이가 정신지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를 도맡아 교육한 젊은 의학도인 이타르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빅토르의 이상 행동은 유아기 때부터 홀로 야생에서 고립된 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인간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 힘썼는데요. 그가 가장 주력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타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공감 능력과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타르의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결국 빅토르는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1970년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1970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13살 소녀 지니. 지니는 생후 20개월부터 13살 때까지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등 생부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묶인 채 살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를 배우지 못했는데요. 세상과의 완벽한 고립으로 어떠한 사회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야생아였습니다. 지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학자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습득 여부. 언어학자 에릭 램버그가 세상에 알린 결정적 시기 가설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란 인간이 첫 번째 언어를 습득하는 결정적인 시기는 태어난 지 수년 이내이고 이때 언어를 배우기에 충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니에게 언어를 가르쳐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들이 밟는 단계를 거치며 빠른 발전을 보이는가 싶었지만 문법을 익히는 데 실패했고 단어 몇 가지를 늘어놓는 것으로 의사표현하는 데 그치게 됐죠. 결국 지니는 완벽한 언어 구사에 실패했고 결정적 시기 가설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언어에 노출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지니는 완성도 있는 문장을 구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생각은 언어에 갇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언어 습득이 힘들었던 이 아이들은 결국 인간답게 사회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후천적으로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서 인간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고를 당했던 이 유가족들 또 생존자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힘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박사님, 다음 주에는 저희 또 어떤 브레인파워를 알아볼까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남성들의 우울한 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여성들이 우울할 때는 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는 남성 우울증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